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수해 이재민들의 힘겨운 또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다들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를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 한 점 안 부는 이 폭염 속에 수해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한 것 같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복구 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요. 이 현장은 잠시 쉴 그늘조차 찾기 힘든 여건 속에 악취와 전염병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서 작업자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연중 무더위가 가장 심한 절기상 대서입니다. 절기답게 오늘도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되어 있는데요. 복구가 시급하지만 폭염까지 더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강과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땀보다 눈물이 더 난다는 수재민들과 복구 현장의 작업자들이 더 힘내실 수 있도록 다들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을 보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제 방송에 다소 차질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7월 2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장마 후 작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에는 특이한 팝업 스토어 사례들을 모아서 살펴보고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가 큽니다. 관장님 논밭은 피해 없으신가요? 어떤가요? 네, 큰 비가 내렸는데요. 좀 수해를 입은 농부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밭의 경우에도 참깨가 쓰러지고 또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좀 지켜보고 좀 후속 조치를 하고 있긴 한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장마나 큰 비가 온 다음에는 농작물 피해를 이제 좀 최소화해야 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2차 병해충 확산도 방지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비가 온 후에 작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침수 피해를 겪은 농가들에서 물에 다 잠긴 그 농작물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세워주는 작업을 해야 할까요, 관장님? 네. 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아직 키가 크지 않아서 벼의 경우는 이제 쓰러짐이 이제 덜한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뭐 옥수수라든지 저의 경우 참깨라든지 이렇게 쓰러진 작물들은 이제 옥수수는 스스로 또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그래요? 위를 향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큰 작물들은 쓰러지면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기 수원의 경우는 좀 그렇지만 논산이나 부여 이쪽에 이제 저희 씨앗도서관 회원 농가들을 얘기 들어봤더니 소득 대체 작물로 논에 콩을 심은 농가들이 피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논에다 콩을 심는 그런 소득 대체 작물을 추천을 좀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논에다 콩을 심는 게 왜 피해가 가장 크죠? 물에 잠기게 되면 콩은 다 그냥 죽거든요. 녹아버리거든요. 네. 논은 논대로 이렇게 원래 취지대로 이렇게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쌀 생산량이 많다고 그렇게 좀 한다고 그러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농가의 경우 3년 내내 꼭 이때쯤에 비가 오잖아요. 큰 그렇죠. 비가. 예, 그때마다 해서 그때마다 침수 피해를 네. 입으셨군요. 씨앗도 못 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되게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근데 그 쌀 소비량이 좀 적다 보니까 그 대체해서 콩으로 이렇게 심으신다고. 네, 국가에서 이렇게 좀 추천을 하나 봐요. 그렇군요. 바람이나 땅이 물러져서 쓰러진 작물들은 세워줘야 하고요. 또 장마로 쓰러진 작물은 토양이 굳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일으켜 세워야 뿌리들의 활착이 좀 빠른 편입니다. 네. 비는 그친다고 하지만 또 이제 앞으로 또 태풍이라든지 또 다른 비가 이렇게 올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비가 오게 되면 토양이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경사지는 멀칭이나 또는 이제 풀덮기로 토양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막는 조치도 미리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복구를 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한 해 농사를 망쳤다는 것은 올해 농사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은 수확을 바로 앞두고 이렇게 침수 피해를 본 농가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서둘러서 이렇게 좀 그래도 복구를 해 나가야지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또 이제 8월 되면 또 가을 농사 본격적인 또 가을 농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좀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고생스럽긴 하지만 복구에 좀 힘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도 논밭도 다 잠긴 농민들, 특히 고령이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일손을 많이 거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건강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관장님 먼저 해야 할 일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배수로 정비입니다. 침수나 물고임을 막기 위해 밭과 논에 배수로를 깊이 파주고 고인물은 신속하게 빼줘야 합니다. 지금 비 온 다음에 웬 배수로냐 할 수 있지만 흙이 이제 쓸려 내려가면서 애초에 있던 배수로가 다 막혀서 막힌 곳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막힌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에 잠겼던 논밭에서 침수되거나 흙이 빗물에 튀어서 작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흙과 오물들을 씻어내줘야 잎사귀가 깨끗하게 이제 돼서 광합성을 원활하게 하고 또 잎 뒷면에 이제 식물이 숨쉬는 기공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 있거든요. 이런 주변으로 깨끗하게 해주어야 또 이쪽으로 감염되는 병해충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이 이제 앞으로 계속 닥칠 텐데 벼에는 이제 도열병이라든지 흰잎마름병, 홍명라방 등 병해충이 올 거고요. 네. 밭작물에는 역병, 마름병 등이 이제 급증할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균제라든지 살충제를 충분히 잎에 이렇게 묻힐 수 있도록 살포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러면 작물별로 관리하는 방법도 다를까요? 네, 논작물인 벼의 경우에는 침수된 논은 신속하게 물을 빼서 뿌리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잎 표면을 이제 오염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수차가 동원돼서 이렇게 씻어주기도 하는데요. 네. 아주 좋은 조치고요. 그리고 뿌리가 좀 노출될 정도로 물을 쫙 빼야 됩니다. 그래서 쓰러짐을 또 막기 위해서는 이삭거름인 이제 질소 비료를 줄이고요. 칼륨 비료를 늘려서 시비를 해야 합니다. 토마토, 고추, 당근과 같은 열매나 또 뿌리채소의 경우에는 칼슘 영양제를 주어서 이렇게 열매가 갈라지는 뿌리가 갈라지는 열과라든지 그다음에 썩은 병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병해충 방지는 반드시 물기가 마른 후에 이렇게 실시해서 잎사귀에 고루 약재가 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콩을 비롯한 밭작물은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로를 추가 확보하고 또 이제 저습이라든지 또는 생육부진 포장은 이제 콩꽃이 이제 피기 시작할 철이기도 해서 질소 성분 액비를 잎사귀 옆면에 살포해 주어야 합니다.
조수수 기장 등과 같은 곡식작물들은 갑작스런 햇빛 노출로 인해서 잎이 시들거나 마를 수 있어 거덕을 긁어주고 뿌리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가 통하게 이렇게 해줘야 하고요. 약재살포로는 병해충을 미리 예방해 줘야 합니다. 줄기가 한창 뻗어나가고 있는 고구마는 배수로 이것도 반드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요. 네. 과습을 막고 비닐 덮은 경우에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멀칭 비닐을 좀 고정하는 작업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사과, 배와 같은 과수작물들은 낙과나 과실썩음 또는 이제 강한 햇빛에 데이는 피해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하고 함께 차광막 설치 등 이제 환경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네, 큰 비가 내린 후 신속한 침수 해소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그다음에 영양제 이제 보충이 작물의 정상 생장과 수확에 매우 중요한데요. 네. 추가적으로 작물에 대한 영양 관리는 가급적이면 질소 비료는 줄이고 칼륨과 인산 비료를 늘려서 생육 회복을 도와줘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인산은 또 이제 뿌리 생장을 도와서 수분 영양 흡수를 촉진하기도 하니까요. 네, 잡초나 병해충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는 잡초의 성장세가 엄청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호미보다는 낫으로 베어야 합니다. 왜요? 너무 크니까요. 일일이 호미로 뿌리째 뽑으려고 하면 흙들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보통 낫으로 이제 베어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작물 주변은 그래도 또 호미로 해줘야 하고요. 대신에 밭 주변이나 고랑 이런 곳은 이제 낫이나 아니면 예치기를 이용해서 짧게 깎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잡초하고 양분 경쟁도 하지만 또 이게 통풍을 막아서 습도를 높여서 병해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가뭄 뒤에는 남는 것이 있어도 큰 비 다음에는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옛 말이 있습니다. 더위가 다시 이제 찾아오겠지만 지금까지의 수고로움이 좀 헛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좀 더 힘써서 돌봐줘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관장님도 이 무더위에도 토종 씨앗 수집에 나서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보통 이제 봄농사는 종류도 많고 일이 많아서 보통 이제 가을에 토종 씨앗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달 8월부터 부여에서 토종 씨앗 수집하는 또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을에 다니지 왜 이런 무더위에 고생을 하며 다니느냐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요. 가을에 수집할 수도 있지만 농사일도 바쁘고 또 가을이면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없어서 네. 사진 기록을 위해서 작물이 한창 자라는 이런 여름에 수집을 하러 다닙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후에 가을에 다시 또 방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종자를 얻어오는데요. 요즘은 종자를 수집하는 것과 함께 나눔을 위해서 또 일부 종자를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전에 재배했던 종자를 잃어버려서 다시 찾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수집과 함께 또 나눔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부여 인근 지역에서 농사하는 분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부여 여성농민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함께 이렇게 수집 여행에 참여하실 수가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신미숙님께서 호박을 심어서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데 잎만 무성하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관장님? 네, 이런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박과작물 오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그 꽃이 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광합성을 못하고 오히려 광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네. 못하거든요. 그래도 좀 꾸준하게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면 날이 쳐서 즈음해서 날이 좀 서늘해지면 다시 또 열리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관리 작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관리를 해야겠네요. 1100님, 긴 고구마 줄기를 지금 끊어서 심어도 이모작이 가능한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4월 말 5월 초 이때 이제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심게 되면
좀 일찍 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기가 많이 뻗어나가면 그걸 잘라서 다시 또 이렇게 심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좀 너무 늦었어요. 네. 보통 이제 6월 중에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줄기 끊어서 심게 되면 충분하게 고구마가 달리고 이렇게 크게 성장할 그런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늦었다. 지금은 이렇게. 늦은 거예요? 그렇군요. 7997님이 참깨가 모종 심고 조금 자랐는데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왜 그럴까요? 참깨가 아마 충분히 이제 키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꽃이 피고 이제 꼬투리가 맺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조생종 품종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품종이 꽃이 빨리 피는 품종인 거예요? 조생종 품종을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꽃이 피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한번 참깨 종류가 어떤 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9193님이 옥상 텃밭은 지상에 있는 텃밭과 잘 자라는 작물이 다른가요? 라고 하셨네요. 다를 건 없는데요. 뭐 수목 종류, 그러니까 과수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심이 좀 깊어야 되고요. 네. 밭작물 위주라고 한다면 적어도 토심이 30에서 40cm 정도 이상 확보된다고 한다면 텃밭과 옥상 텃밭이 다르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워낙 뜨거운 환경에서 옥상이 뜨거워지잖아요. 데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주기라든지 온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네. 1920님이 상추는 거의 끝나가서 새로운 모종을 사서 심고 싶은데 아무 때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봄 상추가 이제 끝났고 이제 가을 상추, 여름 상추 이렇게 하고 싶으실 텐데요. 네. 이렇게 혹서기에는 사실은 상추를 심어도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모종이라든지 이런 데 파는 데 가서 여름 상추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해서 심어 보시고요. 여름 상추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꼭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빛을 가려줄 수 있는 아침 햇빛은 받되 오후에 뜨거운 햇빛을 좀 가려줄 수 있는 차광이라든지 이런 공간 아니면 이제 오후에 햇볕이 덜 드는 공간 이쪽을 이용해서 좀 심어서 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916님이 비닐을 씌우고 땅콩을 심었는데 요즘 꽃이 피는데 비닐을 찢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땅콩은 꽃이 위에서 피고 그 씨방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땅 속에서 열매를 맺거든요. 아,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갈 수 땅콩이 있도록? 달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자로는 이제 낙화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비닐을 씌우신 분들은 비닐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콩 비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땅콩이 씨방이 이렇게 들어갈 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닐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일반 비닐을 하신 경우에는 땅콩이 뚫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좀 이렇게 비닐을 뜯어주어야 그렇군요. 씨방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맺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땅콩 비닐을 썼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비닐을 썼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겠네요. 심혁용님께서 대만 사과 대추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70cm 크고 있는데 열매가 열릴까요? 라고 하셨어요. 들깨 묘종을 무더위에 어렵게 심었는데 몇 개를 키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네, 두 가지 질문이네요. 네. 사과 대추나무를 이제 심으셨는데 70cm 정도면 묘목 상태에서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리지는 않겠지만 올해 한 1000열매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는 안 달릴 겁니다. 대추는 보통 대추는 차례차례 꽃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피는 꽃이 먼저 대과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피는 꽃들은 성장을 충분히 못해서 작은 열매로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네.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들깨 모종을 이제 요즘 이제 막 모종 키워서 이렇게 심고 있는데요. 몇 개씩 심는지를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들깨 모종을 심을 때는 보통 이제 줄기가 튼튼하다 그러면 하나씩 심게 되고요. 네. 줄기가 너무 가늘어서 좀 불안해 보인다 싶으면 2개, 3개씩 이렇게 모아서 한 구덩이에 이렇게 같이 모아서 심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서로- 기준이 뭔지 모르잖아요. 너무 가늘어서 이렇게 심어놨더니 너무 넘어질 것 같다 네. 싶으면 서로 의지해서 키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약해 보이면 같이 심고 네. 아니면 따로 심고 그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심을 때는 줄기가 이제 보통 모종이 길거든요. 네. 그래서 잎사귀만 위에 올라올 정도로 깊게 심어주는 것이 물과몸도 덜 겪고 그리고 성장세가 균일하게 나오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0122님이 포도를 심고 처음 열매가 맺혔습니다. 잎줄기가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해서 열매를 덮고 있는데 잎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포도가 열려서 이제 잎 밑에 있는데 포도가 햇볕을 봐야 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포도 한 송이를 키우기 위해서 포도 잎이 30개인가 이렇게 좀 필요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이유가 뭘까요? 광합성을 해서 포도의 당도를 높여야 되니까 네. 그 정도의 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잎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잎을 솎아줘야 된다면 한번 열매마다 필요한 잎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혹여나 또 병해라든지 아니면 낙엽 잎이 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어서 보험용으로라도 잎이 무성한 것은 좋은 증상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너무 많으면 이제 잎도 이제 솎아주는 작업들 병해가 오거나 좀 피해를 입은 잎들은 정리를 해서 원활하게 이제 골고루 광합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전재덕님이 토종 오이인데 꽃은 무수히 피는데 다 낙화하고 열매가 안 달려요. 무슨 병인지 잎은 희스무레하게 변하고 거름이 부족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좀 거름을 계속 영양 관리를 해주셨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소그럼 위주보다는 칼륨과 칼슘 거름, 이런 인산 거름 이런 중심으로 비중을 좀 높이는 거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잎이 이렇게 희스무리해졌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차가워야 햇볕이 충분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잎이 충분히 이렇게 햇볕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또 과습하지 않은지 주변에 이제 풀 정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작물이 통풍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 오늘은 특이한 팝업 스토어 사례를 모아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이한 팝업의 세계 이게 뭔지 궁금한데요. 우선 명품 브랜드가 방탈출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 명품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 백화점 내의 특정 공간에서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팝업 스토어가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최고급 명품 브랜드로 알려진 H사에서 방탈출 게임을 하는 참여형 팝업 스토어를 열어 화제거든요. 뉴욕에서 이 행사가 열렸는데 말들이 사라진 승마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요. 6개의 방에서 6마리의 말을 찾아내는 미션을 부여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방당 7분의 제한 시간 그리고 모든 게 제한된 환경에서 네. 힌트를 찾아서 브랜드를 대표하는 말을 찾아내야 하는 미션인데요. 참여자들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 말 때문에 방 속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연히 각 방 안에 있는 모든 소품과 물건, 의상들은 모두 H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기숙사, 세탁실, 식당, 마구간 등의 공간 구석구석을 살펴보다 보면 이 브랜드의 장인 정신이 깃든 제품들을 내 눈으로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브랜드에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또 미션에 성공을 하면 브랜드가 디자인한 특별한 기념품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팬들한테는 이 기념품마저도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리형 팝업 스토어가 작년 12월 상하이에서 시작해서 올 6월 뉴욕에서까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네. 이제 이후에는 도쿄, 싱가포르, 파리 이렇게 전 세계를 돈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이 독특한 팝업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기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명품 브랜드가 추리게임 팝업 스토어라니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두 컨셉이 시너지를 냈다는 걸 증명해내네요. 네. 이번에는 주류 회사가 그 ATM기 컨셉으로 팝업 행사를 연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주류와 ATM기 역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긴 한데요. 네. 우리가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는 걸 상상해 보면 보통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원하는 금액을 뽑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그대로 차용했지만 돈 대신 맥주가 나오는 팝업이 서울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팝업 스토어이자 시음 행사는 언제 어디서든 맥주가 필요할 때 출금하듯이 맥주를 뽑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먼저 성인 인증을 하고 나면 일종의 체크카드가 발급됩니다. 그래서 카드 안에는 더운 여름날 운동을 마친 후 이렇게 맥주를 마셔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이 적혀 있고요. 이 카드를 ATM 기기 안에 넣으면 맥주가 나오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카드를 넣었을 때 일반적인 기계처럼 카드가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이용자들이 잠시 후에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뭐죠? 네, 하단에 맥주가 나오는 공간에서 생맥주 잔을 든 사람 손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이 브랜드는 신선한 맥주를 제공하기 위해서 ATM 기기처럼 꾸며진 설치물 뒤편에 사람들을 배치한 다음에 네, 직접 카드를 받고 생맥주를 바로 내려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인간지능이라는 키워드까지 내세우면서 네, 대미를 주고 또 갓 뽑아낸 맥주까지 경험할 수 있게 했는데 네. 올 여름 내내 다양한 장소에 출몰한다고 하니까 이 독특한 팝업 스토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브랜드에서 선보인 그 냉장고를 컨셉으로 한 팝업 스토어도 흥미로운데요.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고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네, 바로 31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네. 브랜드에서 이제 7월에 이달의 맛인 애플망고를 출시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반나절 만에 사전 예약이 마감되고 또 4일간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팝업 스토어로 입장하는 입구의 문부터 가전 브랜드와 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냉장고 문하고 똑같이 제작을 했고요. 드라이 아이스를 활용해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효과를 넣어서 네. 우리가 직접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팝업 스토어 안에도 냉장고 단면과 똑같이 꾸며둬서 마음껏 셀카를 찍을 수 있게 했고 또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여러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애플망고 컨셉의 굿즈들도 뽑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제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이 신발 꾸미기에 활용되는 지비츠나 헤어 액세서리, 반지, 그립톡과 같이 이 한정판 굿즈들을 뽑기 기계를 통해서 제공해서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푸드코어라고 하는 이 음식을 중심으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풀어내는 전략이 트렌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아이스크림 브랜드에서도 제품을 중심으로 하면서 제품이 있어야만 하는 이 냉장고라는 공간, 그리고 제품의 맛,
색깔 등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물건들을 통해서 브랜드 경험을 확장한 푸드코어 기반의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배달 앱에서도 위트에 있는 팝업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행사 이름도 계란 프라이데이였다고요? 이건 뭐죠? 네, 이 계란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이 말장난 같긴 한데 네, 사실 제목 안에 행사 주제와 시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열리는 행사로 중심 소재가 바로 계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행사의 슬로건 역시 그 신선식품 배달에 한 계란 없다라고 계란을 센스 있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안에 가면은 계란 한 판을 들고 트램펄린 위에서 균형 잡기 그리고 컬링처럼 계란 노른자를 가운데로 보내는 게임과 같이 계란을 활용한 다양한 미션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네네. 성공하면 역시 귀여운 계란 프라이 모양의 부채 그리고 앱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까지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귀여울 것 같아요. 네, 또 도전자들이 트램펄린 위에서 계란을 들고 뛰면서 떨어뜨리지 않는 게 성공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지만 즐거웠다는 후기가 많았고 네. 그리고 이 체험을 마치면 계란 관련 소품을 찍고 가지고 이제 네컷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계란빵도 시식할 수 있어서 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배우는 체험형 팝업 행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왜 배우는까지 넣었냐 하면 단순히 게임만 한 게 아니라 이 배달 앱 속에 장보기 서비스에서 계란과 같은 신선식품이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자에게까지 오는지 관리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전시 공간도 같이 마련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이 배달 플랫폼에서는 신선식품도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팝업이 장보기 쿠폰을 제공하는 온라인 연계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했는데 이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단순히 재미를 주는 걸 넘어서서 이 브랜드 메시지를 세심하게 설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식재료와 생활 밀착형 컨셉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그런 트렌드가 다양한 브랜드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로컬 빵 브랜드 팝업 스토어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는 어떤 아이템들이 주목을 받았나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빵 브랜드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식품관 안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도 뭔가 하나씩을 비튼 반전의 팝업 스토어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강원도산 감자로 만든 이 감자 모양의 빵으로 인기인 로컬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품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이 로컬 브랜드는 쌀가루 반죽 안에 진짜 감자를 채운 빵이 이제 촉촉하고 담백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올 7월에 마찬가지로 L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평소와 똑같이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컨셉이 마트 컨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빵 브랜드에서 왜 마트 컨셉을 했지?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빵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면은 야채를 판매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식재료를 판매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농산물처럼 보이는 야채 키링들을 굿즈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소비자들이 착각을 한 게 애호박이나 토마토, 버섯 같은 채소 모양의 키링을 예쁘게 포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채소처럼 비닐에 싸고 채소를 판매하는 투명 용기에 담아서 진열을 해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일 같은 거 보면 비닐이나 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포장재를 사용하니까 이게 너무 정교해서 멀리서 보면 이 빵 브랜드에서 채소까지 같이 파나 보다라는 착각이 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B급 감성 너무 좋다. 그리고 먹을 수는 없는데 꼭 사게 만드는 묘한 부분이 있다라는 언급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제품만 판매하고 빵이 너무 맛있다 이렇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굿즈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팝업이라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먹거리에 이렇게 위트를
더한 연출 그리고 로컬 브랜드의 스토리텔링까지 더해져서 더 의미 있는 팝업 스토어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면은 더 귀여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멀리서 보면은 분명히 토마토 실제로 파는 것 같았는데 인형 보니까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포장까지 정교하게 하다 보니까 네. 소장 욕구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한 보충제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팝업도 열렸다고 하네요. 어떤 걸지 궁금한데 단백질 보충제 이거를 표현을 했다고요. 재미있게. 네, 사실 단백질 보충제라고 하면 뭐 헬스인들이 이제 즐겨 먹는 식품이기는 하지만 네. 사실 재미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식품인데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인 N사에서 N 하드코어 짐이라는 이름으로 6월부터 4주간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팝업은 이름처럼 하드코어한 헬스장 컨셉으로 꾸며져 있어서 헬스인들을 위한 팝업 스토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단백질 보충제다 보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낮에 방문을 해보면 돌로 만든 운동기구 포토존도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그 프로틴 음료 시음을 할 수 있는 바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와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체험할 수 있는 운동 미션까지 제공이 돼서 일반적인 헬스케어 브랜드들이 뭐 건강을 강조하는 팝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근데 반전이 있었는데 토요일 밤에는 팝업 스토어 이름을 하드코어 헬스 클럽으로 변경을 했어요. 네. 네, 혹시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클럽 같은 느낌으로 네, 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야간 디제잉 파티가 열리는 클럽처럼 변신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야간의 헬스클럽에서는 프로틴 음료 대신에 프로틴 막걸리 그리고 아르기닌 하이볼 등을 제공을 해서 제품 기능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낮의 헬스클럽과 밤의 헬스클럽 모두 이름 그대로 하드코어하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였다라는 네. 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에너지가 넘쳤을 것 같아요. 낮이든 밤이든. 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라는 정체성을 팝업 스토어 안에서 헬스 기구들을 통해서 잘 전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운동할 때 듣는 음악, 이렇게 음악이라는 조합을 낮과 밤에 색다르게 전환해서 제공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제는 기념품만 나눠주고 사진 찍기 좋은 공간만 단순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렸던 사례들처럼 경험을 확장해주는 팝업 스토어로 이 아이디어 역시 확장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경험을 해야 사고 싶은 욕구도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습니까?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찜통 같은 이 무더위 속에 오늘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수해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강한 소나기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역시 대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